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조차 묵살한 채 서류 한 장으로 대법관 후보를 밀어붙인 조희대. 과연 헌법 정신을 지킨 걸까요?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을 대놓고 무시하며 정치판 한복판에 뛰어든 내란 동조 세력인 사법부의 전횡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 대통령하고 뭐 사전 협의라는 게 늘 관례적으로 있어 왔는데 협의 없이 그냥 서류로 띡 대법관 후보 제청했다. 이게 초유의 일인데 일단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사태의 출발점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역사상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뭐 좀 전에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히스테리컬하게 사법부가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죠. 예. 한 달 전에 말이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전에 하면 너무 티나니까. 예. 그렇다고 두 달 전에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아주 야비하고 노골적으로 침투한 그 순간부터 사실 이런 거는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조이대라는 일반 시민들께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런 별명으로 사법부가 농단의 중심에 선 것 자체가 그때 이후로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선임했을 때 물러났어야죠. 예.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격까지 불과하다 보고요. 뭐 사전 협의가 있었느니 마느는 본질은 아니고 사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까 김성원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소위 보수나 수구 정부가 올 때는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협의를 맞추고 소위 진보 개혁 정부가 들어오면 딴지를 부리고 엇박자를 내고 네. 뭐 그걸로 이 사안의 본질은 설명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다. 지금 그걸 작년 대선 지적하신 거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네 번에 조이대 네 번에 사법에 난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12.3 비상 쿠데타 때 법원의 그 재판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정치군인들이. 네. 그리고 전현직 대법관이나 판사를 처단하기로 한 거거든요. 나중에 문건이 다 예,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조이대는요. 노태악을 예. 처단한다는 그 예, 내용이 뭐 있었죠. 노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판사들 이름 나옵니다. 처단하려고 하는. 네. 두 번째 119 서부교 폭동 사태 때도 역시 조이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현장에도 가보자. 그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진적 사회운동이 살벌하던 70년, 80년대도 법원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예. 일반 시민들의 민영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저 독재 정권의 앞잡이 끌어내고 싶어도 그 운동권 동지들마저도 기껏 해봐야 고무신 정도 던지는 것으로 항의를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되기도 하고. 근데 아예 법원을 통째로 점령하고 판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건인데 그때도 침묵했죠. 그리고 대선 때 불법으로 개입한 거. 예.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가 사실 아주 쉽게 애청자들께서 국무총리에게 장관 재청권이 있지만 총리가 대통령 무시하고 노정열 문화부 장관, 안진걸 법무장관 그냥 딱 마음에 있으신 것 같아요. 발표해버려. 지금과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이지 않은 거죠. 예, 네. 재청과 임명은 균형 있게 물론 헌법학자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라는 비평을 합니다. 언젠가 개헌해서 정확하게 대법원의 재청 절차와 청와대의 임명 절차를 구별하는 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러나 그래 관행적으로 해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헌법상의 공백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보수적인 분이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그런 예, 대법관이 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요. 묘미를 살린 거죠, 운영에. 자, 근데 안진걸 씨를 장관 만들려면 법무장관 쪽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절대 말이 안 되는 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민생 중심가니까. 저는 전혀 뜻이 없습니다. 예. 민생부 장관이 생기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재청 절차 두고 지금 서로 딴 말 하잖아요. 예.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 사전 협의했다. 근데 청와대는 그런 협의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전에 무슨 말을 들어야 드린 돼요? 것처럼 아주 본질 핵심에서 벗어난 작은 지엽적인 것 가지고 한 것처럼 물론 실무라인에서 전화가 오고 갈 수 있겠죠. 예. 그게 핵심은 아닌 것이죠. 정말로 국민이 임명한 주권자의 대표에게 진심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진보 보수 중도라는 그 성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역대 어떤 정부와 대법관들도 그랬을 때 정말로 수기를 하는 과정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밑에 사람끼리 띡 해서 거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예.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 그 법원 행정처에서 말하는 것도 약간의 형식적인 흉내를 낸 걸 가지고 마치 진짜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라면 지금 안 수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럼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건 명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다 협의를 거치면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같이 희한한 히스토리컬 대통령이 나타나서 만약에 다 했어? 그래도 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임명장 안 줄래. 그래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려고 했어요, 윤석열은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짜 안 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하지 예. 마시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했는데요.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집자 이런 건 협의가 아니라 문의라고 하는 겁니다, 평론가님. 문의. 예, 그냥 한번 민정수석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님 등한테 전화로 이 사람을 꼭 해야겠는데 문의 한번 드린 거죠. 이걸 협의라고 그걸 협의라고. 자기는 친 겁니다.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네. 뭐 전화뿐만 아니라 그 청와대하고 서초동 법원하고 가깝습니다. 수시로 만나갖고 후보자들이 이렇게 지금 추천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막 하면서 고도의 조율을 거치는 거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정부의 예. 대통령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대승적 결단에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다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청와대 입장을 보면요, 이제 두 대법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은 원래 사전 얘기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통과를 시키고 네. 손범기 후보자 경우 임명 동의안을 청와대가 아예 제출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재제청을 요구한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 쪽은 또 그쪽대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재제청을 요구하는 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협의 없는 제청이었으니까 예.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위배했다고 국힘당 수고를 난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경우 바로 국회 동의권을 저는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우리 바뀐 민주 민생 평화의 시대, 국민권의 시대에 걸맞는 협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법관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하지 동의권을 않으면 활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부동의를 부동의하면 되는 되겠죠. 거죠. 예.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너무 청와대가 어떤 자연스러운 결론을 거예요. 내리기보다 국회에서 맞습니다. 처리를 해라. 사법, 행정, 입법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회에서 저는 부동의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분명히 제재청해라 그러면 조의대가 또 어떻게 버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마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이 조의대 사법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요한 말씀하신 몇 가지 사법농단의 시점에 할 말을 안 하는 거. 이건 이제 법관들이니까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의무도 있지만 부자기의 의무도 있고요. 할 말을 안 한 거에서 너무 놀라운 거는 계엄 발생 다음 날 꼭 해야 되는 기준에서 기자석에서 안 했다. 그것도 예, 범죄입니다. 대법원장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죠.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놀랍죠. 행정부만 신속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삼권이 다 신속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7개월 이상 목리 내지는 뭉개놓고 나서 지금 와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핑계를 댄다. 이것도 참 무책임한 짓입니다. 예. 자, 이게 이렇게 돼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오갔을 때 법원 행정처장이죠. 예. 이 양반이 이제 협의했다, 통고했다, 하여튼 이런 얘기해서 반론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 쪽에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자. 근데 요번 논의는 아니에요. 사법개혁 논의가 있을 때부터 네. 대법관 증언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던 건데 여기에 대한 반응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예,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그건 뭐냐면 법원 행정처가 사법행정을 이게 총괄한다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예산도 다루고.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이제 법원 사무처로 개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집행기능 중심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인사예산은 아마도 국회에서 많은 걸 좌우할 수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 개편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고요. 예. 정치화된 조희대 사법체제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제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실력 있게 잘했으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1차는 입법부 외에 우리의 대표들을 300명 보낸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 대통령 한 분을 뽑아놓은 거고요. 사법부는 시험 봐서 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정당성을 받을 절차가 없어요. 과정 중에 국민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예. 시험 권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하게 만들었다면 그 결과로서 사무처가 아니라 뭐 다른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자초한 것이죠. 예. 저는 이 대한민국 사법체제 70년 동안 너무나 개혁 안 해도 그야말로 철밥통 오브 철밥통으로 어떤 말을 해도 탄핵 아닌 탄핵도 당한 적이 없고 검사는 몇 명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싹 다 개편하고 혁신하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부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험 권력이라고 그러셨는데 노정렬 씨도 시험하면 또 일각에 있지 않습니까? 뭐 행정부 사무관은 그냥 공부해서 연수 받는 것이죠. 네. 그래봤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근데 유독 검사와 판사들은 공무원 오브 공무원이 돼서 너무나 군림했던 역사가 반백년이잖아요. 공무원으로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행정고시 출신들은 상당히 겸손한 맛이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건 맞지만, 고생한 건 맞지만, 또 국민의 심부름꾼 중에 사무관 정도로 우리가 임명되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사법고시 출신들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판사 네. 검사들은요, 지들끼리 한편이에요, 사실상. 왔다 이건 갔다 국민이 하니까요.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행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어려운 고등고시를 통과해가지고 거둔 것이 정말 오랜만에 듣네. 네,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가장 핵심 지배 계급을 우리가 형성하는 자들이니까 검사 판사가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편인 겁니다. 네. 이 행시 외시 출신은 또 다른 양태를 보이는데 이 보건행정처가 왜 폐지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행정부처에서는 행정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 그럼 국회가 사무처 있죠. 국회 사무처가 행정처로 있죠. 해야겠네. 네, 맞아요. 완전 장악을 해야겠네요. 확 폼나게 하고 막. 근데 국회도 사무처잖아요. 사무처. 자,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옛날에 한때 더 힘이 더 셌던 윤석열을 배설한 대검찰청마저도 윤석열 한동훈을 배설해서 검찰을 없애버렸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요. 배설한 것이죠. 자, 이 대검도 애청자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대검도 그러면 와, 그들 막 무슨 사무총국, 행정총국 있을 거예요. 대검은 사무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위상에 맞는 조직적 개편이나 축소는 늘 있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 예. 오히려 직접 뽑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된다더라. 물론 이제 대통령의 권한 너무 셌기 때문에 좀 계속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예. 국회의 권위를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뽑기 때문에. 근데 뽑지 않고 국민이 군립하는 권력을 내면 군대라든지 그동안 검찰, 판사는 권한이 축소된 게 맞습니다. 대법원은요. 그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아놓은 새 대통령이 뭔가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기성 권력들, 뭐 가령 참모총장이 나 그 말 안 들을 거야. 예. 대법원에서 그 말 안 들을 거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건데, 이 부당한 건 알겠는데, 이게 가령 뭐 하나의 예예요. 법원행정처 없애겠다는 논의 계속했는데, 가령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밀어붙인다. 법안을 내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통과 가능할까요? 충분히 국힘당은 반대했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사법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 불신의 법원이 내려면 재판이 길어져요. 설명도 안 해줍니다. 또 경찰은 수사가 길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길어집니다라고 통지라도 해줍니다. 경찰은요. 네. 그 통지를 안 해주는 두 집단이 검찰하고 법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군림하지 않냐. 이런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라는 판사들까지 인사까지 해가지고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도 저리진다 법원 행정처거든요. 재판거래 문건 만들어가지고 박근혜하고 거래하고 이런 데가 없어지고 법원 사무처로 바뀌는데 법원 사무처는 국민들의 법원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 정말 독립된 재판하는 곳으로 그걸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이제 법리로 풀리고 뭐 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제 뭘 쳐다보느냐? 31일 날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국회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시오. 나와서 질문에도 답변하고 또 자기 입장 표명도 하십시오라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동안 보면 뭐 법사에서 아무리 뭐 조치를 해도 안 오거든요.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보는데요. 네. 오든 안 오든 국민들과 또 입법부의 판단은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그리고 앞에 이슈랑 논의를 연결해 보면 조희대 탄핵이 어려울지라도 법원 사무처로 바꾸는 입법은 반드시 해야 되고 수월하리라 봅니다. 사람 한 사람을 정지시키는 거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힘들 수도 네. 있지만 그야말로 지금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알고 보니 국가기관이 이렇게 행정처라는 게 옥상옥처럼 돼 있는 데가 없었어? 당연히 국회도 사무처인데 네. 법원 사무처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입법부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희대는 지금 나오든 안 나오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입법부가 부르는데도 안 오는 사람. 온다고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의 실력이 있는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또 정확하게 비판의 지점을 찾아내겠습니까? 아니, 아까 김수원 의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요. 국회가 부당한 행동을 하면 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다음 선거 때 이제 날아가고 뭐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가 뭐 상임위를 열든 청문회를 열든 너 나와라 했을 때 그렇게 함부로 안 나오고 빠져도 그냥 이야무야 흘러가고 위증을 했는데도요. 별다른 처벌도 없습니다. 예. 그냥 말로 지나가고. 근데 어떤 범죄적 처벌보다도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위를 가질 때 네. 이게 국가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특히 국회의장이라도 이런 사람도 만약에 죄를 지면 기소되잖아요. 예.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판 진행이 멈추는 거지만 수사를 받는 건 가능하다고 헌재나 대법원에 딱 판례가 나오지 아니 않습니까? 뭐 두 번이나 탄핵을 예, 했는데 탄핵도 뭐. 나올 거예요. 유일하게 대법원장만 아무런 견제를 안 받습니다. 사실상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는 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불러다가 막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다만 국민의 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따질 수 없는 뭐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반드시 따질 수밖에 없을 때는 대법원 나가야지. 양승태 같은 만약에 사법농단 저질렀는데 못 부른다. 그때 못 불렀거든요. 결국 윤석열이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조희대는 지금 쌓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법원에서 국민의 불만도 터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분명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조희대가 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모두 모아서 탄핵안 발의에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안 발의에 나서야 탄핵안을 된다. 의결해서 헌재로 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발의라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최소한 주권 알겠습니다. 모아서. 예. 모두가 답답해하는 이 청와대 내지는 국회와 대법원과의 이 관계 문제, 이거는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며 줄타기를 해온 조희대. 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행정처 폐지와 탄핵까지 거론되는지 이어서 뉴스다이브에서 자세히 파헤칩니다. 이제는 뭐 아예 해시태그가 달렸더라고요. 희대 대법원장. 예. 그러고 보면 이름도 참 희대 이름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법관 제청을 서면 통보 일방적으로 해버린 이 내용 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은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걸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치 플레이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비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일련의 행위들,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게끔 제청하지 않았던 기간이 지금 6개월이 넘어갔던 기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일방적인 서면 통보,
이게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련의 과정이 정치 행위이다라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건을 각각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대 의원부터 좀 말씀 주시죠. 예, 제가 너무 또 이거 뭐 범위를 넓게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시에 14명의 체포 대상자 중에 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법원입니다. 예. 왜 그러냐? 저 김명수 때 다 망가뜨린 대법원이라 가지고 확실히 손보겠다. 예. 이게 계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내란 계엄 사태에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되는 정말 불변의 인물 한 명은 누구냐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렇죠. 자기 기관의 심장을 직격한 거예요. 계엄이라는 건.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제대로 된 입장을 낸 적이 없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한 번도 어떤 그 긍정적인 기여를 한 바 없이 계속 연이어서 대선 개입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해온 것은 저는 끝나지 않은 내란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 계속 이런 어떤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12.3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변형된 내란.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그 계엄 선포라는 내란은 진압이 되고 어느 정도 특검으로 종결이 됐다 그러지만 그것이 가지치고 변형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변종 내란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고 있지 않은가 좀 뭔가 거창하게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종의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속보로 나왔던 기사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4일 출근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입장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이상해요. 설렁치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최혁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법원장의 행위 정치 행위이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정치 행위죠. 사실은 지난 행동을 통해서 현재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지난 행동도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건 사법부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당사자들 구구 세력들을 향해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분명하게 메시지를 냈어야 되거든요.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든가. 근데 조희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라면 무능한 거니까 무능은 용서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자체로 대법원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대법원장 정도가 되는 사람들의 일정한 행동은 저는 전부 다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 내수 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임명제청 그 논란 관련해서도 저는 조희대가 수개월의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실과 전혀 사전 동의가 되지 않는 사실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과 제청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제청의 자율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임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흠결이 없는가에 대해서 사전 검토 차원에서 또 제청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 또 지금 극우 보수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본인의 사법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역으로 또 씌우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수를 조이되는 노림수를 뒀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관련 결국은 1차 부역자에 대한 종결은 상고심이 딱 끝나야 완결되는 건데 상고심을 시간을 끌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상고심을 톤다운하는 것과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외곽의 정치적 세력들을 결집시켜 나가는 수단으로서의 제청권을 또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부 다 포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지 그럼 뭘 정치적 행위로 보겠습니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내
기질이 그래서 그랬다. 그럼 멍청하고 무능한 거니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정말 대법원장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과우신 기자는 어떠세요? 그 최혁진 의원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잃었고 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요런 것만 놓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관행이 깨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관행과 원칙이 충돌할 때는 원칙을 우선하는 게 맞죠. 그 맞는데 관행을 깬다고 하면 관행이 있었던 이유가 있고 깨기 위한 깨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법원이 갑자기 왜 관행을 깼는가? 깨는 것을 달성한 과정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대법원이 원하는 사람 임명하고 싶은데 예. 청와대랑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돼? 그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대청해 버릴게 하면서 마치 그래도 한 명은 청와대랑 협의한 거니까 1대1로 바꿔가는 식으로 교환하는 식으로 원플러스1 패키지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대법원이 스스로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일종의 협상 혹은 정치적 카드로 대법관 인사를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발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헌법재판관은 명확하게 대법원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고 또 대통령 몫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 가지고 임명의 그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어느 쪽 추천자가 좀 더 이 권한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법관은 특별하게 무슨 몫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대신에 그걸 임명하는 절차에서의 권한들을 3부가 쪼개가지고 각각 행사할 수 있게 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청을 하게 대법원에 준 거는 그냥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3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모두가 동의를 쓴 사람으로 좁혀서 우리 사법제도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헌법 정신인 거잖아요. 근간이죠, 근간. 네. 근데 이거를 깼다고 계속 뭐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단히 이 관행이 뭔가 잘못돼요. 국민이 말하는 것처럼 이 관행이 뭔가 어긋나고 실제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역에 왔다고 하면은 그 관행을 깨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 관행이 뭐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깨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대법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지난 몇 달 동안 임명 안 한 거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쭉 미루고 있다가 원플러스면 이번에 그냥 다 빈자리 채우시죠. 이거는 저는 과연 어느 어떤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내피스 들어갔을 거 없습니다만 김민석 대표 얘기는 그렇고 오히려 뭔가 지금 여권을 도발하고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음모론이 나오도록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대표도 결국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노림수다라는 언급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법관이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 대법관을 몇 대 몇 이래가지고 우리 편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인가?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 많으면 뭐 니네 편 누구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헌법이 많은 부분을 제도로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하고 임기를 다르게 해서 한 대통령이 전행을 못하게 임기를 다 조정해놓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라고 돼 있는 거고 어느 한 군데 쏠리지 말라고.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가 그냥 보수 대법관들 다 임명해가지고 지금 해놨는데도 맨날 대법관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정이 아주 분란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런데 우린 나름대로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재청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 제도에서 다 커버 못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관행의 영역도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우리 오늘 출연하신 최혁진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 추진을 위한 친전을 의원들한테 보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취지인가요? 지난 2월 달에 이제 탄핵을 하자. 그래서 쭉 동의를 구했는데 그때 110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그때 갖춰졌죠. 지금은 이제 103명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단체장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빠져서 몇 사람이 좀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전 대표의 지도부에서는
일단은 사퇴를 요구하는 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퇴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 사퇴를 하겠느냐. 거기 있는 게 자기가 제일 안전할 텐데 예. 나가는 순간에 탈탈 털리고 지난 내란 계엄의 시기에 각종 의혹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절대 사퇴는 안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퇴를 안 하면 이제 그때 가서 탄핵을 고려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게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예. 지방선거 끝났는데 이제 뭐 전당대회 있고 하니까 노려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내란의 상고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탄핵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104명의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의 변화가 없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대략 한 10분 정도는 저 포함해서 10분이죠. 9분이 답변을 했는데 당장 탄핵하자.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는 당장 탄핵하되 그거를 어쨌든지 간에 좀 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법사위로 보내서 법사위가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 정도를 거치자. 이게 예전에 최상목 때 탄핵 때 했던 방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도부의 방침에 신임 지도부의 방침에 따르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제가 전화로도 몇 분 돌렸는데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르자라는 뜻이 뭐냐? 탄핵에 대해서 과거에 동의했는데 반대한다는 뜻이냐? 아니다. 탄핵해야 되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한은 발의를 해도 사실 표결이 안 되니까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예. 당 지도부의 방침을 좀 기다리고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또 일부에서 어쨌든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퇴 촉구로 정리가 예. 되는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아마 사퇴는 아마 누구나 보더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탄핵 신중론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대법원장의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곽우신 기자는 뭐 혹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처럼 오히려 일종의 도발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그 비슷한 메시지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사퇴 촉구 아니야. 그냥 다시 좀 탄핵을 해라. 말로만 공갈 협박하지 말고 해봐라. 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식의 톤앤 매너로 쭉 일관되게 메시지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밖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지금 야권이 힘을 훨씬 실어줄 것이라는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저렇게 무리하고 있다. 뭐 민주당 발의하고 또 탄핵하지 않느냐. 뭐 어차피 헌재가 기각될 건데 이제 그런 식의 레파토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야권 입장에 사실 조금 이제 장동혁 대표 리더십도 그렇고 질의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발 뭔가 뭉칠 수 있는 소재가 나오길 되게 바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인 판단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그 반발이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역풍이 우리가 올라탈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뭐 당대표부터 대변인인 그 논평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전장은 프레임상 훨씬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대표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장동혁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자 추천했을 때 뭐 이견이 있었고 그걸 조율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 끌고 온 거예요. 네. 글쎄요, 지금과 그때가 같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조희대가 내란의 밤에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세력을 향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다. 경고장을 날리고 대법원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전면에서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 뭐 이런 행동을 했다 쳐요. 그러면 아마 지금 대법관 추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민주당원들이 이야기하는
파기환송심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떠나서 적어도 내란 계엄의 밤에 그렇게 분명한 헌법소 의지를 비쳤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어찌 보면 여론도 그럴 겁니다. 뭐 어쨌든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 뭐 대법관 이상한 사람 앉혀놓고 엉뚱한 짓을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희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민적 불신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대법관 후보를 고집스럽게 자기가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밀고 나간다? 이거는 다른 꼼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지금 내란 재판 관련된 사안들에 관해서도 아니 그렇게 전원합의체 뭐 이런 과정들을 소중했던 사람이 과거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걸 갖다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사안들을 갖다 동급으로 비교를 한다?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도 그렇고 결국 마무리는 법원에서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그 자신들은 카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일종의 아까 정치행위라고 얘기했던 거랑 연결시켜 보자면 지금 벌써 뭐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까지 대법원이 이제 전원합의체가 작동이 돼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인원이 비어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이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국정농단의 김건희 등등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이라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역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죠.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정무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고민이 좀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을 강행했을 때 역풍도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이 활용하는 방안.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방치하다가 내란 재판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역풍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내란 처리 하나조차도 이렇게 단호하게 못했냐. 그 책임이 또 민주당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동시에 지금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역풍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역풍은 후자의 역풍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런 면에서 조희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들을 방관하다가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재판의 결과가 김건희가 풀려난다라거나 그다음에 상고심에서 굉장히 많이 항고심의 결론이 톤다운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이미 직위원 재판으로 인해서 분노했던 여론들이 화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 국회 법사위에 나와야 되는 날이 31일인데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 네. 뭐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안 나오겠죠. 뭐 바빠요 하고 안 나오겠죠. 법원행정처장 또 나오고. 대신 보내고 하겠죠. 법원행정처장의 그 발언 있잖아요. 이게 추천위 통해서 4명이 추천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추천됐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이냐 모르겠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니들 다 그만두고 추천이 다시 한번 추천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일종의 그 국회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일종의 자백같이 느껴졌어요. 예. 김영철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또 그래고 4명 전화해가지고 2명은 부동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전도 못 건질 전화를 왜 했냐는 거야 도대체가.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청권은 대법원장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사퇴라는 표를 쓰지 않았다. 일본하라고 종용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후보들 전화를 했으면은 그게 그냥 순수한 의도겠냐고요. 그냥 진짜 의향을 물어본 거겠냐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라는 것도 대법원장과 아무리 소통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본인의 충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나와가지고 그냥 후보들이 스스로 다 이렇게 이번 추천을 무의로 하고 다시 추천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후보를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제도를 일종의 형해화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4명이 어떤 정치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그냥 이번에 다 드랍하고 새로 추천위가 다시 4명 추천을 하시죠라고 했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선례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든 대법원이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추천위가 추천 후보를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뽑으라고. 그럼 사실 후보 추천위를 뭐하러 기구를 따로 만들었습니까? 그럼요. 그럼 대법원이 그냥 알아서 4명 추천해갖고 제청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거 자체 발상이 너무 심각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대법원장 전혀 몰랐던 거고 내가 알아서 한
거죠. 저는 정말 그랬으면은 지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행정처장 사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본인과 아무 소통 없었으면은 본인이 능욕하고 기만한 거 아닙니까? 사표 저는 그 사안 관련해서 예.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다. 잔머리에는 엄청난 규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사에 있을 때 이 대법관 추천 장기화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질의들을 법원 행정처장한테 계속 했었어요. 예. 당신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당신들이 분명히 법사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기존의 조희대 및 조희대와 가까운 대법관들이나 판사들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똑같이 대답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아하.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 예. 근데 당신들이 대통령께 대법관을 추천할 때는 선별을 하고 있다. 아니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판사를 한다라고 해놓고 그 중에 누구는 자기들이 좋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 니들 스스로 분류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네 사람이 추천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추천위원회까지 통과했다라는 거는 과거력이나 법률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 중에서 누가 대법관을 해도 좋다라고 해서 추천한 거예요. 예.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추천위를 거친 네 사람 중에 이 사람 우리는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그동안의 본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조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명분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잔머리를 뭘 굴렸냐면 차라리 4명을 다 날려버리고 추천위를 재구성한 다음에 4명을 전부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구성을 해서 대통령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실도 그땐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지금도 사실은 난감한 거 아니에요? 난감하죠. 그 청와대는 어떻게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나오는 관측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이게 원래 국회 부동의 단계로 처리되고 청와대는 빠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던 것이 지금은 한 명은 청와대가 발령하는 것으로 해서 제재청 요청을 한다.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게 지금 뉴스가 이게 저 제재청 쪽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건 분명히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당연히 동의권도 인사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청와대가 제재청을 한다 이런 점이 맞느냐 하는 데는 다소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제재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입니다, 사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아마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재청이란 거는 법에 없다 이렇게 틀림없이 조희대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준비했을 거고 결국 또 법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외로 사태가 좀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다른 민생 의제보다도 국정의 중심 의제가 또 사법 개혁에 이어서 조희대 문제 이렇게 이제 강행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은 된다고.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을 사유하려는 꼼수 정치는 결코 통할 수 없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